토크앤드시티 코너입니다. 미국 그루드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팁을 얻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뉴력퓨전의 이윤수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FOMC 그리고 미국 증시, GTC 등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CPI가 또 충격을 줘가지고 시장이 깜짝 놀라는 듯 했는데 안 놀랐어요. 네, 역시 시장 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CPI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은 요 그래프가 이제 명목 CPI와 근원 CPI의 이제 MOM을 나타낸 건데 특히 이제 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 놀라야 되는데 싶었는데 안 놀란 이유가 바로 이 파월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슈퍼코어 CPI라고 하죠. 이제 코어 CPI에서 이제 주거비 정도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슈퍼코어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을 해서 뭐 굉장히 좋게 간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이 물가 발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한 0.1%덜 나오고 뭐 더 나오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물가의 향방이 뭐 안정 추세에서 벗어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뭐 컨센서스 약간 벗어난다고 해서 뭐 쇼크 받고 뭐 그런 민감한 시기는 좀 지나지 않나 싶고요.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이제 FMC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파월이 과연 시장의 생각대로 뭐 명목 CPI는 계속 전월비로 오르고 있긴 한데 슈퍼코어는 잘 나오고 있어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이거 물가가 요거 안 잡히네 금리 인하 좀 미뤄야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지. 왜냐면 또 이제 시장이 원래 금리 인하 올해 6번 할 거라고 했다가 이제 3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대를 또 짓밟아 놓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 또 BOJ가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작년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 있지 않겠습니까? 스탠리 드러켄밀러,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자 파운드와 공매도의 실질적인 이반자인 그분이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 국채 숏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베팅이 맞을지 자기는 그 베팅을 이 파운드와 공매도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게 맞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CPI가 떨어지긴 했는데 또 춘투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일본 이제 한 요 시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전 이제 산업이 다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이 원래 이제 명목 임금이 많이 안 오르다가 최근 요번에 갑자기 임금이 막 올랐습니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씩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잡히는 추세였는데 또 이러면은 소득이 좀 자극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안 잡힐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BOJ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BOJ FOMC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꿈에 1억을 찍은 지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또 나오시자마자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 급락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했죠. 네. 가슴 많이 떨리셨습니까? 네. 원망했습니다. 최근 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다시 1억을 복귀를 했더라고요. 비트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한 68,000달러, 유효 기준 68,00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코인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그래서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자, 왜 급락했는지 알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약간 힌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그렇죠. 그래서 급락의 이유를 지켜보자면은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단기 매물이 나와서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단기 보유자 SOPR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이제 수급을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돌아가니까 뭐 어떤 지갑에서 누가 사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장부가 다 거래 장부가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그 거래 장부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155일보다 짧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기 보유한 사람들의 평단가를 추정해서 나타낸 겁니다. 요 보라색이 그 평단가를 추정해서 나타낸 건데 요게 1 이하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상당히 1 이하면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1 이상이면 이득을 보고 있다는데 이 보라색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 비트코인 최고가 찍으니까 치솟아 올랐죠. 한마디로 이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 평균 생존 기간을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갑에 오래 있나를 나타내는 건데 갑자기 이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평균 생존 기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물이 나왔다는 강력한 사인이죠. 그렇게 단기 매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또 이 문제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비트코인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 얼마나 레버리지를 끼고 있나 추정을 하는 건데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근데 네. 이게 단기 매물이 아까 보셨듯이 쏟아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이 청산된 롱 포지션의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이 막대 그래프가 갑자기 롱 포지션들이 막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주말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뭐 가치 평가 지표로 많이 보는 MBRB 비율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총 대비해서 이제 실현된 시가총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마지막에 거래한 그 가격을 다 합해서 그걸 이제 리얼 마켓 캡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시가총액은 얼마고 그거 대비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산 마켓 캡은 얼마고. 그래서 이게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 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 보시면 급격하게 또 고평가가 됐죠. 그래서 이거 보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래프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이제 평단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1 이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게 지금 1을 터치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더 뻗으면 이제 좀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약간은 있다. 근데 좀 장기적인 온체인 데이터들 뭐 고래들이 거래소에 얼마나 넣는지 거래소에 지금 매도를 하려고 들어간 매물들이 얼마나 되고 거래소에서 장기 보유하려고 지갑으로 뺀 매물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코인장이 이번 시즌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또 조정받을 가능성은 살짝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헤지펀드의 제왕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이런 거물을 왜 이제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켄 그리핀이라는 분입니다. 켄 그리핀,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이분의 존재감에 비해서 네.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인데 뭐 68년생 55세고 시타델이라는 이 헤지펀드의 CEO, CI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헤지펀드의 제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헤지펀드의 제왕 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레이 달리오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레이 달리오의 이제 브리지워터가 수익액 1위였습니다. 헤지펀드 역대 수익 1위였는데 최근에 요게 뒤바뀌었습니다. 시타델로. 레이 달리오는 또 은퇴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켄 그리핀이 뭐 새로운 헤지펀드의 제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운용 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밑에 조대 연봉이라고 써놨는데 그 우리가 고연봉 얘기할 때 억대 연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분은 연봉의 단위가 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헤지펀드 연봉 2위를 했는데 연봉이 3조 4천억 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 시타델이랑 이분이 어떤 매매를 주로 하냐면은 이제 퀀트라고 하죠 흔히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치 평가는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숫자만 보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소위 말 알고리즘으로 매매하는 거를 뭐 퀀트라고 부르는데 그 퀀트에서도 이제 HFT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High Frequency Trading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0. 몇 초에 밀리세컨드에 주문이 막 나가는 자동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가 선물도 있고 현물이 있잖아요. 근데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물이 움직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선물이 움직였는데 현물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현물이 곧 움직일 거니까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주문을 넣으면은 그 차이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밀리세컨드 0.00 몇 초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거래를 HFT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켄 그리핀의 금리 위험성 어떻게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나요? 네, 최근 이제 이 본인이 시장에 대한 뷰를 밝히긴 했는데 CPI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보다 물가분 얘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CPI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CPI 예상치 뭐 상회하긴 했지만 쇼크는 아니다. 왜냐하면 뭐 0.1%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이 의미가 없고 이제 추세가 반전되느냐, 반전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안정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늦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침묵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준 얘기하면은 연준이 정말 엄청난 파워를 지닌 기관이고 주식을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아니야, 연준은 약자야라고 얘기를 오히려요.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상향 평준화된 세상에 왔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탈세계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다시 뒤바뀌는 거죠.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그리고 이 미국의 부채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거대한 세계 질서의 변화, 이 미국이라는 정말 거대한 나라의 이런 부채인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랑 싸울 수 있는 도구는 연준의 금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금리 하나로 이 거대한 힘과 싸워야 되니까 연준은 절대 강자가 아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쉽게 섣불리 행동을 못할 거라는 거죠. 쉽게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은 또 이제 10년 또 인플레이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 한 박자나 반 박자 늦게 더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더 좋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좀 빨리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를 늦게 내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한 발짝 앞서가는 기대감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니까 계속해서 뭐 주식도 오르고 뭐다 자산군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산 시장이 부양되게 되면은 금융 환경이 상당히 완화적이게 됩니다. 뭐 회사가 보유한 뭐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은 대출받기 쉬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하는 이 목표가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죠. 연준은 유동성 줄이고 좀 이렇게 이 물가를 잡으려고 타이트하게 하려고 옥죄는데 시장은 뭐 금리 내릴 건데 이러면서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엔 주식이 좋으면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켄 그리핀은 지금의 주식시장 상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주식 시장을 완전히 양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편에는 우리가 뭐 이제 너무 지겹게 많이들 이제 M7이라고 하죠. 이제 M7 주식들로 대표되는 이런 AI에 대한 엄청난 열광, AI가 미래를 뒤바꿀 거라는 희망, 여기 때문에 막 멀티플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있는 반면, 근데 그 M7 말고 다른 섹터, 다른 주식들 보니까 실적이 그냥 뭐 역사적인 평균치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PER도 뭐 그 기업들만 보면은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게 평균적이고 좀 조용한 시장과 아예 열광에 찬 시장으로 양분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열광에 동참해서 꿈에 베팅하거나 아니면은 역사적 평균치 수준이니까 좀 리스크를 덜 지고 그냥 평균에 베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근데 나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둘 다 이렇게 분산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어떤 쪽이 맞을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로서 투자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켄 그리핀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리스크 상황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리스크에 대해서 우선 이 지역은행 이슈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최근 뉴스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이제 NYCB라고 또 지역은행 하나가 또 큰 위기에 맞았습니다.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걸 살리려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여기 또 시타델이 이 은행을 살려고 돈을 넣기도 했고. 그래서 켄 그리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지역은행 이슈가 안 끝난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요번에 은행 내가 구제금융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니까 이 지원은행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등이 되자마자 시장이 막 놀라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별로 신경 안 썼죠. 뭐 강등해서 어쩔 건데 여기 미국인데. 근데 뭐 켄 그리핀은 이게 굉장히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채권 시장이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신용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내년에 예산이 7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예산이 20%가 증가했는데 그 거대한 나라가. 근데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자꾸 이렇게 빚 늘어나고 지금 이 빚도 못 갚을 것 같은데 자꾸만 지금 씀씀이는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좀 이 미국 국채 불안한데 이 가격이 맞아라고 싶어서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당히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위기가 뭐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AI잖아요. 이번 주 엔비디아의 GTC 중요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켄 그리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퀀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퀀트와 또 머신러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머신러닝 초창기부터 시작한 이 고인물들이 퀀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AI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AI 중에서 뭐 사야 되는지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근데 켄 그리핀은 확실하게 그냥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오를 것 같다. 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인공지능 모델들, LLM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이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지금 경제적 혜자가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라고 오픈 AI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챗GPT 같은 또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평가가 좋아요. 이거 챗GPT보다 못지 않다. 어떤 면에선 더 뛰어나다. 실제로 써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용해보고 주위에 사용한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뭐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이 혜자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반면 엔비디아는 우리 엔비디아 경쟁업체 하면 AMD라든지 인텔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인텔이 못 쫓아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뭐 저도 뭐 AI 개발에 잠깐 몸을 담궜습니다. 이제 AI 이게 처음에 머신러닝 할 때 쿠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거의 필수로 까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만든 GPU로 이 GPU를 돌려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하려면은. 근데 GPU한테 이제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 코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거를 쓰면 얘가 바로 못 알아듣습니다. GPU가 알아듣게 중간에 통역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걸 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AMD나 인텔보다 조금 더 이제 엣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잘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조금 더 경쟁력이 낮다라고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켄 그리핀이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투자 환경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 사람이 굉장히 좋게 봤나라고 처음에 다들 예상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생산성 혁신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땐 뭐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현재 AI가 뭐 일자리를 많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자리 대체하는 이제 일자리 수가 많으니까 정말 AI가 이제 인간을 대체하나 보다라고 싶은데 그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숙련 노동이라기보다는 저숙련 노동들을 많이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저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정도로는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긴 힘들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뭐 이제 작문이나 개발이나 뭐 데이터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챗GPT 잘 써라. 왜냐면은 중소기업 이 레벨에서는 챗GPT를 통해서 뭔가 엣지를 가지면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켄 그리핀의 내용 중에서 뭐 이제 매크로 뷰라든지 이런 건 다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결국 그거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켄 그리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다. 인공지능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은 챗GPT나 제미니 이런 애들이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본 데이터들을 굉장히 좀 사려 깊게 다시 되새김질해서 뱉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뭐 지금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AI 시대 이후에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켄 그리핀이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귀납적 추론이 있고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귀납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진리를 도출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도 죽네, 소크라테스도 죽었네, 뭐 뉴턴도 죽었네. 아, 그럼 셋 다 사람이니까 사람 다 죽네? 라는 게 이제 귀납법이고 이제 연역은 사람 다 죽는다. 그럼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 죽겠네? 라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연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에 대입해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이제 퀀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잘하는 거는 이제 귀납입니다. 귀납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챗GPT가 뭐 데이터를 5천억 개를 통해서 뭐 학습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5천억 개는 우리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살 될 때까지도 못 땄거든요, 머리에. 5천억 개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더 이상 게임이 안 돼요. 귀납적 추론은. 근데 투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귀납적 추론으로 투자를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자동 퀀트라든지 뭐 단타 이런 부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분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90개가 나오고 1년이면 거의 한 10만 개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이 컴퓨터 다 학습하면은 당연히 인간보다 잘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투자할 자리가 없어지냐? 자리는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을 하는 자리인데 그 우리가 연역 추론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매크로랑 가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데이터가 딱 정형화돼서 쌓여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습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업의 뭐 재무제표도 보지만 중요한 게 경영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자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산업이 신기술이 나와서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 AI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연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고 매크로 역시도 우리가 GDP 뭐 10년 동안 다 모아도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GDP 데이터. 이런 걸로는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뭐 70년대랑 비교하지만 70년대 인플레이션이랑 지금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70년대는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고 지금은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유동성이 막 풀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다른 건 AI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투자, 그러니까 매크로와 가치 투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역 추론을 좀 발달시키고 잘할 수 있을지 그거를 주목하는 게 앞으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대의 테마와 함께 투자 방법과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